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본 직업정신의 근원 또는 일본 직업정신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사람이죠. 이시다 바이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인정신과 상인정신으로 대변되는 직업정신입니다. 일본이 이런 부분에 상당히 유명하죠. 근대 일본의 장인정신, 직업정신의 출발점은 어디였을까요? 물론 이런 직업정신은 켜켜이 쌓이는 거라 해서 어느 시점을 출발점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후대가 이를 다시 관찰을 해서 어느 시기 또 이런 것을 주창한 사람들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는 하지요. 자, 직업정신의 출발점은 보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세 봉건 시대로 보는 경향이 대세를 이루고 있죠. 이 점은 이렇습니다. 직업이라는 것은 인류의 발전과 함께 했지요. 그러나 중세 이전까지는 자연 발생적 생업의 형태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직업정신이나 직업관에 대해서 뭔가 의도되고 기획하고 교육하고 교훈을 정하는 얘기들은 이 당시에는 좀 미성숙했다고 보는 것이 옳겠죠. 자, 바로 이렇습니다. 유럽의 봉건 시대는 5세기서부터 15세기까지 이어지죠. 대략 1000년의 암흑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암흑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즉 봉건 시대라는 것은 봉토를 매개로 주종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안에는 충성과 보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분에 대한 고착화가 이루어지죠. 그러다 보니 이 하단이나 중단에서는 직업이 많이 발달하게 되고요. 또 직업이 전문화되는 길을 걷게 됩니다. 직업의 조합이 탄생이 되거나요. 또는 장인정신이 이 탄생에 되는 계기로 이어집니다. 이런 얘기는 16세기의 종교개혁, 또 칼뱅주의라고 얘기하죠. 켈비니즘, 이런 쪽에 연결이 돼서 칼뱅은 이런 얘기를 하죠. 직업적 소명의식을 많이 강조를 하면서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근로와 근면의 정신은 산업혁명에도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외에 대비해서 일본은 에도 시대가 중세 유럽의 중세 봉건 시대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에도 시대는 물론 17세기에서 19세기 한 300년에 이르는 300년간을 이르는 시대를 얘기를 하는데요. 마찬가지 이런 천황, 쇼군, 다이묘 이런 수직 구조로 이어집니다. 유럽과 유사한 형태죠. 아울러 도쿠가와 막부는 그 지방의 다이묘들의 힘을 견제하기 위해서 1년간은 쇼군이 있는 에도에서 또 1년간은 돌아가서 본인의 영지에서 이렇게 소모전을 좀 만들어 놓죠. 이런 사이에 바로 도로도 발전을 하고요. 또 물류도 발전하고 상업도 발전합니다. 아울러 에도 시대에 이르러서 화폐 거래가 본격화되기도 하죠. 이럼에 따라서 상업이 팽창을 하게 되고요. 상인의 세력이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 상인들의 이윤 추구에 대한 어떤 상인을 홀대하는 상인의 행위를 문제시하는 조류도 생겨나게 되는 거죠. 이에 따라서 에도 중기에는 새로운 문화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봉건제에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런 강한 수직 구조와 신분 세습은 직업 전문화나 직업 정신의 발전에 늘 수반합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 변혁이 에도 시대에 많이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사회 변혁의 시기에 18세기에 계몽주의 사상가 이시다 바이간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 시다바이간의 등장과 일본의 상업정신의 확립에 대한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다바이간의 초상은 이렇고요. 1685년에 태어나서 1744년 향년 60세의 나이로 세상을 마감합니다. 자, 이 사람은 1685년 과거 단바구니, 지금의 교토 가메오카시의 빈농의 차남으로 출생을 합니다. 엄격한 부치댁에서 정직을 배우고요. 어릴 때부터 되게 총명하고 무엇인가 따지기를 좋아하고 또 몰입하는 성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빈농의 차남이라는 것이 이 당시의 가업 승계 구도상으로는 장남이 가업을 승계하니 차남 이하는 스스로 사는 길을 개척을 해야 합니다. 더더군다나 빈한한 농가에선 더욱더 더하죠. 그래서 이시다바이간은 1692년 8살의 나이로 교토의 포목점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상인의 수업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유명한 도제 제도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래서 이시다바이간은 30년간의 노동의 경험, 그리고 또 주경야독으로 얻은 학문, 이 학문은 유교, 불교, 일본 특유의 신앙인 신도를 아우릅니다. 이러한 그 모든 자료 또는 가르침에서부터 독자의 사상 체계를 정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1729년 45세의 나이로 성문시막을 창시합니다. 그러면서 상도의 상인의 길을 설파하게 되는 거죠. 그 메시지의 본질은 이렇습니다.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노동의 가치, 공생의 상도의를 중시하게 되는 거죠. 이를 통해서 이시다바이간은 일평생 근로와 검약의 중요성을 강론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도비문답, 검약제가론이라는 책을 저술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일생 동안 보여준 메시지는 좀 선명합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일과 노동이 곧 인격 수양이자 자기 완성의 궁극, 그리고 지선이라는 점을 강조를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직업정신, 일본의 직업정신과 일본적 경영의 원조라고 후세나 타인들에 의해서 불리우게 되고요. 또 일본 국부의 정신적인 원천이라는 얘기가 설명이 되곤 합니다. 자, 성문시막의 시대적 배경과 전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에도 시대에는 이런 바닥부터 경험을 쌓는 도제제도가 있었습니다. 일본 말로는 한문으로는 봉공이고요. 일본 말로 호코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존재를 했는데 유럽에도 당연히 독일 이런 국가에는 도제제도가 되게 활발했었죠. 이 일본의 도제제도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체계를 갖고 있어요. 10살 전후에 견습사환으로 파견 또는 출가를 합니다. 이것은 대치보고라고 하는데 대치로 출발을 해서 한 5년 정도를 수련을 하게 되면은 선별이 되어서 테다이라는 어떤 의미는 사환이나 직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 10년 정도를 또 열심히 근무를 하다 보면은 반또라고 불리우는 지배인이 되게 됩니다. 이시다바이간도 8살에 드디어 도제에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40세에 이르러서 좀 늦었습니다. 중간에 쉬는 기간도 있었고요. 반도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시대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1700년대 일본에서는 겐로쿠 시대라고 얘기하는 태평성대의 시대라고 얘기도 하긴 합니다만 과열 경제, 버블 경제의 시대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에도 출범 후 100년이 경과가 됐고요.
화폐 경제, 시장 경제로의 전환이 급속도로 일어나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시장이 급팽창하게 되면서 거품 경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벼락 부자가 속출하고요. 또 상인이 타락하거나 세력화되고, 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과소비가 만연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를 조장하는 상인들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도 있었던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를 겪으면서 드디어 아까 말씀드렸던 겐로쿠 시대가 1707년 후지산의 대분화를 계기로 마감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로 불황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드디어는 1720년에 사회개봉 사상인 성문심학이라는 사상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시다 바이간이 30년간의 근로 경험, 그리고 쌓아온 학문의 결과, 그리고 겐로쿠 시대를 넘어오면서 과소비적인 사회상을 겪으면서 확고한 근로관을 정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반도에 오른 지 2년 만에 42세의 나이에 오구리 료운이라는 스님이었습니다. 선사가 되겠는데요. 그 사람으로부터의 사사를 받기 위해서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학문의 길로 이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구리 료운으로부터는 도와 심, 마음, 이런 것을 배웁니다. 이 심은 바로 심학의 원리가 되겠는데요. 상당히 그 주자학적 원리를 따르는데, 이 심은 마음을 다해서 성즉리, 성과 리,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성을 찾는다라는 것을 이시다 바이간은 강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점을 계기로 1729년에 교토에 성문심학 학교를 개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교화운동, 계몽운동이 일본 사회교육의 시발점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본의 상징과도 같은 장인정신, 직업정신의 원조에 이시다 바이간이 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일본의 자본주의 발전에 이 사람의 사상이 원류가 되게 됩니다. 자, 종합해보는 이시다 바이간과 성문심학의 의의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시다 바이간의 사상, 성문심학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 한 문장에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제업 즉 수행이라는 말입니다. 이 얘기는 이런 말이 되겠죠. 모든 일, 제업, 모든 일이 곧 수행이다. 즉 인격 수양이다. 이 얘기는 어떠한 사람이든 본인 스스로가 일을 열심히 하면 그것이 곧 바로 인격의 수양이고, 극락정토에 이르는 길이고, 천당 가는 길이고,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울러 이런 얘기를 합니다. 6시간, 매일 6시간씩 일해서 쌀 석섬을 받는다면 그보다 2시간이 더 되는 거죠. 8시간씩 일하고 석섬과 한 대를 받게 된다면 이 또한 얼마나 멋진 일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노동 생산성이나 개인의 수익하고는 완전히 관련이 없는 얘기죠. 2시간이나 더 일을 하고 정말 10분의 1도 안 되는 한 대를 받게 된다는 것은 요즘 세상으로는 얘기하기가 힘든 논리가 되게 됩니다만, 이런 것들을 이시다 바이간이 강조를 하면서 일본의 어떤 상인정신, 장인정신, 직업정신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자, 아울러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사가 복록을 받는 것, 사무라이가 즉 군주로부터, 쇼군으로부터 복록을 받는 것하고 상인이 상업을 통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같은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상업의 본질은 교환이고, 그 교환을 중개하는 것은 타직분, 즉 무사나 벼슬, 이런 관료들의 어떤 가치에 떨어질 것이 없다, 이런 얘기를 강조를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동양이 많은 사상이 비슷합니다만 산업공상에 대한 신분이 구분되어 있던 이 시대에 결국은 무사와 가장 밑에 있는 상인이 같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얘기는 당시의 상인들로부터 많은 막대한 지지를 얻는 계기가 되고요. 그러한 부분이 오히려 사회적으로 의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면서 일본에서는 직업의 귀천이 상당히 연약한 부분도 여기에 계기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상인에게도 군자의 덕목인 인의 예지신이 필요하다. 아울러 공생의 상도의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상인에게도 이런 요구를 합니다. 공부를 해야 한다. 아울러 양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적정 이윤과 함께 제공하는 것. 그래서 생산자, 소비자, 상인이 모두 만족하는 사회를 이루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를 합니다. 이 시대는 1700년대가 중심이 됩니다. 대단히 근로와 검약을 강조를 하게 되죠.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10살도 안 되는 나이에 도제에 의해서 상인 수업, 남의 집에 가서 상인 수업을 하는 것, 그리고 남들보다 더 일하고 덜 받는 것,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은 현대적 해석상으로는 모순점이 되겠죠. 그러나 이러한 정신이 세계적으로 칭송하는 일본의 근로관, 직업정신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18세기, 19세기,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일본이 세계 열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강국의 밑거름이 된 것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지금은 누가 뭐래도 21세기고요. 또 21세기가 추구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CSR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건데요. 이 CSR의 전형을 이미 근 300년 전인 17세기에 보여준 사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또한 이시다 바이간에 대해서는 이러한 평가가 있습니다. 버클리 대학의 로버트 릴리 벨라 박사는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이시다 바이간이 검약을 강조한 점은 칼뱅주의의 일본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일본에서의 어떤 상업윤리, 직업정신을 설파한 것은 일본 산업혁명, 공업화죠. 이러한 산업혁명의 원동력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본과 달리 동아시아의 중국과 한국의 경우는 중간에 나왔던 봉건 제도랄까요? 봉건제가 상당히 고대에 있었고요. 이미 역사 시대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중앙 집권적인 관료제였다고 봐도 되고요. 또 군현제였죠. 이러는 사이에 근대화로 다가오면서 직업 정신을 일깨워주는 노력은 약간 부족했던 점을 좀 반성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본은 이시다 바이간의 등장으로 인해서 상당한 성문심학의 발전이 일어났고요. 물론 이시다 바이간 이전에 스즈키 쇼산이라는 사람도 따로 있었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이 본분의식, 직업윤리, 직업정신을 깊게 새겨둔 것이 일본이 20세기, 21세기에 와서는 좀 다른 모습이긴 합니다만 20세기의 강국을 형성을 하고 지금도 아직도 노대국으로의 길을 걷고 있는 모습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우리도 이러한 점을 다시 한번 깨달아서 우리 스스로가 조금 더 나의 직업윤리나 직업의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의 후배, 후학, 후진들에게도 이러한 것을 강조해 주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